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주에도 문학과 지성 시인선 500번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란 시집 모음집을 읽었습니다. 이 시집에는 여러 명의 시인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어요. 한 시인당 2편씩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131쪽부터 한 190쪽까지 60여 쪽을 읽었습니다. 그 읽은 부분 중에서 저한테 와닿았던 시를 낭독하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볼까 합니다. 자, 131쪽 허수경 시인님의 시 혼자 가는 먼 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모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네, 이렇게 시가 쓰여졌고요. 이 시에는 시가 그러니까 한 뭉터기가 통째로 쓰여졌고, 당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당신 말고도 말줄임표, 킥킥 하는 것들, 말줄임표에선 제가 좀 일부러 씌워줬습니다. 실제 이게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속으로 읽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네요. 확실히 시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저는 요번에 시집 읽으면서 천년부터 와닿는 시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소설도 그렇지만 첫째 줄이 가장 중요하겠죠. 도입부이기도 하고 첫째 줄부터 시를 쓰잖아요. 이 첫 번째 문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뒤에 문장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참 좋습니다.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이 어감.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좋지요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뭔가 말리는 듯한 느낌.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돼요.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킥킥킥킥. 한때 저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울음,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연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불러보는, 그 당신이 누구일까요? 남편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애정의 대상이겠죠. 근데 또 하필 제목이 혼자 가는 먼집이네요. 근데 당신을 계속 불러요. 외롭기 때문에 뭔가 기대고 싶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겠죠. 요즘 대중가요에도 뭐 그대여 슬퍼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그대를 부르고 당신, 그대 이런 말이 어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킥킥거릴까요? 당신을 부를 때마다 당신의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기 때문에 킥킥거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좋아하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은 자주 웃었는데 형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킥킥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신을 부릅니다.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올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해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한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좋죠. 맨 앞과 뒤에 수미상관으로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허수경 시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다음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132쪽. 이 시 역시 허수경 시인님의 혼자 가는 먼집이란 시집에 1992년에 실린 불우한 악기라는 시입니다.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초라한 남녀는 술 취해 비 맞고 섰구나. 여자가 남자 팔에 기대해 노래하는데 비에 젖은 세간의 노래여. 모든 악기는 자신의 부르를 다해 노래하는 것. 이곳에서 차를 타면 1금 2,000원으로 당도할 수 있는 왕릉은 있다네. 왕릉 어느 한켠에 그래 저 초라를 벗은 젖은 알몸들이 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엉겨붙어 무너지다가 문득 불쌍한 눈으로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굴곡진 몸의 능선이 마음의 능선이 되어 왕릉 넘어 어디 먼 데를 먼저 가서 그림처럼 앉아있지 않겠는가. 결국 악기여 모든 노래하는 것들은 불우하고 또 좀 불우해서 불우의 주복을 누릴 터. 끝내 희망은 먼 새처럼 꾸벅이며 어디 먼 데를 저 먼저 가고 있구나. 네, 여기까지가 시고요. 아니 허수경 시인님은 방금 읽었던 혼자 가는 먼집에서도 당신을 부르짖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이 없기 때문에 불렀겠죠? 당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불렀을 겁니다. 근데 이 시에서도 불우한 악기에서도 제목부터가 불우해. 불우하고 야 보세요. 결국 악기여 모든 노래하는 것들은 불우하고 또 좀 불우해서 불우의 주복을 누릴 터. 불우가 3번이나 나왔어요. 자기가 불우하다는 거죠 지금. 이건 많이 우울했겠구나. 쓸쓸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힘들었겠다 마음이. 허수경 시인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왜 불우하셨을까요? 왜? 자,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초라한 남녀는 술 취해 비 맞고 섰구나. 이 남녀가 초라해 보이는 건 내가 초라하기 때문이겠죠? 초라한 남녀라고 지정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도 시인의 심정이 나오죠. 내가 초라하니까 비 맞는 남녀를 봐도 초라해 보이네. 내 마음이 즐거웠다면 즐거운 남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초라한 남녀는 술 취해 비 맞고 서 있어. 이 여자가 남자 팔에 기대 노래하는데 비에 젖은 세간의 노래여. 모든 악기는 자신의 부르를 다해 노래하는 것. 이 부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기가 불우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또 갑자기 바뀌어서 남녀가 비 맞고 있는데 노래하는데 이걸 보고 이곳에서 차를 타면 1금 2,000원으로 당도할 수 있는 왕릉이 있다. 왕릉 어느 한켠에 그래 저 초라를 벗은 젖은 알몸들이 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엉겨붙어 무너지다가 문득 불쌍한 눈으로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왜 왕릉일까? 왜 거기서 알몸이 나오고 뒷모습을 볼까? 왕릉은 되게 오래된 왕릉이니까 왕이 죽은 무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왕이었지만 지금은 죽어서 누워있는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뭔가 이게 묘하게 연결이 되네요. 똑같은 커플인데 이 현세의 커플은 술 취해 비 맞고 서서 노래 부르고 근데 불후해. 근데 왕도 왕일 땐 좋았겠지. 살아있을 땐. 근데 죽어가지고 릉에 누워있네. 초라를 벗은 젖은 알몸들이 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엉겨붙어 무너지다가 문득 불쌍한 눈으로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죽어서 거기 누워있으니 이럴 법도 합니다. 불쌍한 눈으로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굴곡진 몸의 능선이 마음의 능선이 되어 왕릉 넘어 어디 먼 데를 먼저 가서 그림처럼 앉아있지 않겠는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연. 결국 아끼어 모든 노래하는 것들은 불우하고 또 좀 불우해서 불우의 지복을 누릴 터. 끝내 희망은 먼 새처럼 꾸벅이며 어디 먼 데를 저 먼저 가고 있구나. 불우를 노래하는 좀 마음이 불우해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장성남 시인님의 새떼들에게로의 망명입니다. 자, 1번 찌르라기 때가 왔다. 쌀 씻어 안치는 소리처럼 우는 검은 새떼들. 찌르라기 때가 몰고 온 봄 하늘은 햇빛 속인데도 저물었다. 저문 하늘을 엎고 제 울음속을 떠도는 찌르라기 때 속에 환한 봉분이 하나 보인다. 2번 누군가 찌르라기 울음 속에 누워있단 말인가. 봄의 빛 너무 뻑뻑해 오래 생각할 수 없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저 새떼들이 나를 메고 어디론가 가리라. 저 햇빛 속인데도 캄캄한 세월 넘어서 자기 울음 가파른 어느 기슭엔가로 데리고 가리라는 것을 안다. 찌르라기 때 가고 마음엔 늘 누군가 쌀을 안 친다. 아무도 없는데 아궁이 앞이 환하다. 이런 시입니다. 찌르라기 때의 그 쌀 씻어 안 치는 울음소리, 이 검은 새떼들의 울음소리를 맴도는 떠도는 환한 봉분, 무덤. 그 무덤에 누가 누워있나? 나는 저 새떼들이 나를 메고 어디론가 가리라. 자기 무덤을 본 것 같아요. 데리고 가리라는 것을 안다. 찌르라기 때 가고 마음엔 늘 누군가 쌀을 안 친다. 아무도 없는데 아궁이 앞이 환하다. 이 시를 제가 별표를 쳤던 건 뭐 딴 게 아니라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새가 막 울고 막 가는데 거기서 나는 나의 무덤을 본 거지.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을 듣고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했다.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청각의 시각화. 근데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리를 들었는데 찌르라기 우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소리인지 저는 감히 모르겠지만 뭐 참새나 하여튼 뭐 짹짹짹짹 뭐 삑삑삑삑 깍깍깍깍 어쨌든 그런 소리겠죠. 그런 요란하게 우는 새떼들 소리.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무덤, 내가 나중에 묻힐 무덤을 떠올린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보통 청각을 들으면 청각적 이미지로 연결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시각적인 걸 보면 시각적 이미지로 연결되고, 이건 마치
내가 뭐 나무를 봤는데 엄마의 말소리가 들려. 이런 뉘앙스잖아요. 청각이 시각으로 전환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놀랍죠. 요런 훈련? 요런 전환도 재밌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소리로만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환. 보통 이제 1대1로 매치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시각적인 거를 촉각적인 걸로. 야, 이것도 신선한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좀 인사이트가 들었다는 시. 자, 근데 136쪽. 장성남 시인의 시입니다. 저 많은 별들은 다 누구의 힘겨움일까? 라는 제목이에요. 보풀하기 이는 숨을 쉬고 있어. 오늘은 교회에 나갔다가 한 송이만 남은 장미꽃을 보고 왔어. 아무도 보지 않은 자국 선명했어. 숨결에 그 꽃이 자꾸 걸리대. 보풀하기가 자꾸만 일어. 저 많은 별들은 다 누구의 가슴뜀일까? 아슬한 맥박들이 자꾸 목에 걸리대. 어머니, 얘야, 네 사랑이 힘에 겨웠구나. 얘 어머니, 자루가 너무 큰걸요. 저 많은 별들은 다 누구의 힘겨움일까? 요런 시입니다. 자, 요걸 좀 짧은 시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뜻을 되새겨봐야겠어요. 뜻이 막상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시가 있긴 한데, 보풀하기 이는 숨을 쉬고 있어. 이것도 특이하죠. 숨을 쉬는데 보풀하기 그 옷에 막 일어나는 그 보풀하기가 이는 숨은 도대체 뭘까? 하여튼 그런 보풀하기가 이는 어쩐 이물질 같은 게 걸리는 숨을 코에 코딱지가 걸려가지고 보풀하기처럼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나? 어쨌든 보풀하기 이는 숨을 쉬고 있어. 오늘은 교회에 나갔다가 한 송이만 남은 장미꽃을 보고 왔어. 한 송이만 남았으면 얼마나 초라할까요? 외롭겠죠. 아무도 보지 않은 자국 선명했어. 아무도 보지 않은 자국이 선명했다. 숨결에 그 꽃이 자꾸 걸리대? 저는 이 부분 걸리대 이거 너무 좋아요. 걸렸다. 뭐 걸렸어 이것도 아니고 걸리대. 숨결에 그 꽃이 자꾸 걸리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숨결에 그 꽃이 자꾸 걸리대? 보풀하기가 자꾸만 일어. 야, 이거 뉘앙스도 저는 시인이 어떤 뉘앙스로 이걸 발음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읽는 것도 뉘앙스가 다 다르거든요. 보풀하기가 자꾸만 일어. 보풀하기가 자꾸만 일어. 보풀하기가 자꾸만 일어. 어떻게 발음했을까 이걸? 저 많은 별들은 다 누구의 가슴뜀일까? 갑자기 별이 나오네? 뭐 숨쉬고 보풀하기 일고 꽃 보더만 갑자기 별이 나옵니다. 밤이 됐나봐요? 밤인가봐. 낮에 보고 밤에 본 건가? 별을? 낮엔 꽃 보고 밤에 별 봤나? 저 많은 별들은 다 누구의 가슴뜀일까? 아슬한 맥박들이 자꾸 목에 걸리대? 여기도 걸리대 나오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걸리대를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아슬한 맥박들이 자꾸 목에 걸리대? 물음표 없습니다. 걸리대? 숨결에 그 꽃이 자꾸 걸리대? 어머니, 얘야, 네 사랑이 힘에 겨웠구나. 얘야, 네 사랑이 힘에 겨웠구나. 얘 어머니, 자루가 너무 큰걸요. 자루가 크다고? 저 많은 별들은 다 누구의 힘겨움일까? 요 정도. 예. 뭐 구체적인 뜻보다는 나눌 건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이 시를 읽었을 때 걸리대? 뭐 이것도 그렇고 이런 어감, 발음, 뉘앙스만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다 나눈 것 같아요. 이 시에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분 됐네. 137쪽. 이 시는 유하. 유튜브 하이란 뜻이긴 하지만 유하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6번 시입니다. 좀 긴데 읽어볼게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사과맛, 버찌맛, 온갖 야리꾸리한 맛, 무스 스프레이, 웰라폼, 향기 흩날리는 거리, 웬디스의 소녀들, 부티크의 여인들, 카페, 상류사회의 문을 나서는 구찌 핸드백을 댄 다찌들, 오예, 바람 불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저 허벅지들이여, 시들지 않는 번뇌의 꽃들이여, 하얀 다리들의 숲을 지나며 나는 끝없이 이어진 내 번뇌의 구름다리를 출렁출렁 바라본다. 이 거추장스러운 관능의 육신과 마음에 연결된 동아줄 같은 다리를 끊는 한 소식 얻기 위하여 바람 부는 날이면 한양 쇼핑센터 현대백화점 내거리에 떡하니 결과부자 틀고 앉아 온갖 심해진 최진실, 강수지 같은 황홀한 종아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부정관이라도 해야 하리. 옛날 부처가 수행하는 제자에게 며칠을 바라보라 던져준 구더기 끓는 절세 미녀의 시체, 바람 부는 날이면 펄럭이는 스커트 밑에 온갖 아름다움을 심호흡 한번 하고 부정해보리. 내 눈은 렌트겐처럼 번쩍 한때의 해골 바가지를 뼈다귀를 찍어내려고 눈보동 친다. 내 코는 일순 무수양에서 썩은 피고름 냄새를 맡아내려고 킁킁 벌름댄다. 정말 이러다 이 압구정동 내거리에서 내가 아라한의 경지. 아서라. 마음속에 영원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것 같은 달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순간 촌철살인적으로 다가오는 종아리 하나 있다. 압구정동. 배나무 숲을 노루처럼 질주하던 원두막지기의 딸, 중학교 운동회 때 트로피로 휩쓸던 그의 5,000원짜리 과외공부 시간 책상 밑으로 내 다리를 쿡쿡 찌르던 5,000원이 없어 결국 한 달 만에 쫓겨난 그의 배나무들을 뿌리째 갈아엎던 불도저를 괴물 아가리라 부르던 둥그런 눈망울, 한강다리 아래 둥글던 물새알과 웃음의 보조개 내게 던지고 키들키들 지금의 현대백화점 쪽으로 종다리처럼 사라지던 그 후로 영영 붙잡지 못했던 단발머리 소녀의 뒷모습, 그 눈부시던 구릿빛 종아리. 네, 이거 이렇게 유아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6번 시를 다 읽었습니다. 감상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91년에 쓰여진 시인데요. 당시는 아마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91년도에 이런 시를 썼다 그러면 이건 뭐 기존의 성적 억압, 성적 관념을 깨부수는 신선한 시다. 이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시가 등장한다면 이거는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여자를 대상화하는, 여자의 종다리로 보고 다리 막 허벅지 얘기하고 너무 음란한 거 아니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일 수도 있겠다. 요즘 이건 뭐 그냥 대중의 감성적인 맥락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시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누구나 성욕이 있고, 성욕 자체는 뭐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데, 누구나 성욕이 있고, 누구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섹스를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성욕이 있는데 그 성욕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을까? 이건 저한테도 화두입니다. 어떻게 이 나의 그 성적인 호기심? 성적 판타지? 아니면 성욕?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여기 방점은 건강하게에 있겠죠. 불건강하게가 아니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유익하게 표출할 수 있을까? 그건 저한테도 영원한 숙제일 것 같은데,
참 예술과 특히 이런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 반대가 뭐였지? 이게 예술이냐 아니면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거. 외설이냐, 예술이냐 외설이냐 경계에 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근데 이 시는 그래도 좋았던 점이 한 절반,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 같아요. 저 허벅진 허벅지들이요. 시들지 않는 번뇌의 꽃들이요. 하얀 다리들의 숲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뭐 구더기 끓는 잘세미녀의 시체 이제 스스로 이제 막 성찰하는 것 같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3분의 2 지점부터는 이 이야기 나오죠. 왜 시인이 이런 얘기를 왜 종아리에 집중하는가? 왜 호기심을 갖는가?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죠. 배나무 숲을 노루처럼 질주하던 원두막지기의 딸 하면서 그 딸을 좋아했던 거죠. 그 딸하고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맨 보면 그 눈부시던 구릿빛 종아리, 그 종아리에 꽂힌 거지. 이런 패티시가 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잊지 못한다. 요런 시가 아니었나? 마지막 이 3분의 2 지점이 살렸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140쪽. 유아 시인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죠. 제가 검색해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영화를 찍으셨어요. 영화 제목은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만. 자, 세운상과 키드의 사랑 2. 사춘기의 나날,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오르넬라 무티, 린지 와그너, 엘리다 벨리. 세운상과 다리 위에서 이방의 여배우, 이름이나 뇌까리는 것. 세운상과 욕망의 이름으로 나를 찍어낸 곳. 내 세포들의 상점을 가득 채운 건 트레이시와 치치올리나, 제니시스 허슬러, 그리고 각종 일제 전자제품들. 세운상가는 복제된 수많은 나를 먹어치웠고 내 욕망의 허기가 세운상가를 번창시켰다. 후미진 다락방마다 돌아가던 8mm 에로티카 문화영화 포르노의 세상이 내 사랑을 잠식했다. 여선생의 스커트 밑을 집요하게 비추던 성거울과 은하여관 2층 창문에 매달려 내면의 음란을 훔쳐보던 거울의 포로인 나, 오 그녀는 나의 똥구멍. 가끔은 서양판 병광세 존 홈스가 나의 귀두에 다마를 박으라고 권했다. 금발 여배우의 매혹이 부풀린 영화 감독이라는 욕망. 진실은 없었다. 오직 훅기된 진실만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뿐. 네가 욕망하는 거라면 뭐든 다 줄 거야. 환한 불빛으로 세운 상가는 서 있고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다가간다. 잡힐 듯 달아나는 마음 사막 저편의 신기루를 향하여. 내 몸의 내부 어두운 욕망의 별집이 웅웅댄다. 그렇게 끝없이 웅웅대다가 죽음을 맞으리라. 파열되는 눈동자, 충동의 벌떼들이 날아가고 떠나가고 비로소 욕망의 거울은 나를 놓아줄 것이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은 게 아닌데 읽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톤이. 여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오르넬라 무티, 린지 와그너, 엘리다 벨리 누굴까? 좀 그때 당시에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육제파 여배우 육제파 여배우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트레이시 치치올리나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몸매가 뭐 좋아서 예뻐서 당시 스타였던 것 같은데 포르노 배우라고 했나? 어쨌든 제니시스 허슬러 이것도 포르노 잡지더라고요. 뭐 사춘기니까 남자 사춘기니까 그래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누구나 관심이 있죠. 남자들이. 이걸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썼죠. 세운상가 하면서 막 배우들 이름도 하고 특히 사면이 좀 더 노골적이죠. 포르노의 세상이 내 사랑을 잠식했다. 하면서 여선생의 스커트 밑을 집요하게 비추던 성거울과 이런 식으로 은하여관 2층 창문에 매달려 내면의 음란을 훔쳐보던 거울의 포로인다. 오 그녀는 나의 똥구멍. 가끔은 서양판 병광세의 존 홈스가 나의 귀두에 다마를 박으라고 권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시도 있다. 이게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 예민하고 뭔가 인권의식이 더 95년보다는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주제로 자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주제로 시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실 것 같습니까? 남이 불편하지 않게 써야 돼요. 다만 그 관건은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외설이 아닌 예술로 이런 주제, 성욕을 주제로 써야 돼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인간 누구나 성욕은 갖고 있어요. 근데 쓰긴 써야 돼. 누군가 써야 돼. 감추기만 하는 건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95년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유아 시인이 썼다는 게 아니라 95년에는 성욕을 주제로 이런 시를 썼어요. 2021년에는 성욕을 주제로 어떤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건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성욕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죠. 성욕이 있다. 그건 똑같아, 누구나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이기도 하고, 왜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어려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한테도 숙제입니다. 142쪽. 꼬리가 있었다는데, 김휘승 시인님의 1991년 시입니다. 자, 1. 나무 위에서 살았다는데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 빙글 제주도 넘다가 일 없이 킥킥거리기도 했다는데 풀쩍 뛰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화다닥 다시 올라가 시침된 채 바나나 까먹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얼굴 구겨 이쪽 저쪽 뒤밀어 보고 다 싱거워지면 이 나무 저 나무를 넘나들며 미끄럼도 타고 불어 별난지 찾아 길길이 맞붙이다가 제풀에 멋쩍어 아예 내려와 구부정하게 실룩실룩 걷다가 꼬리가 달았다는디. 2번 단내 풍기며 썩어 가다가 꼬리 같은 개구리 뜸이라도 토끼 발자국이라도 찾으려는데 펄펄 눈 내리면 발 푹 묻겠지. 아주 딴 눈 팔듯 몸 풀겠지. 잠깐 새 속까지 무침에 썰렁한 웃음처럼 불쑥불쑥 세상 드러나면 껍질 벗듯 이곳에 꿈 피울까? 까막 잡기에 손짓에 눈이라도 받겠지. 그러면 이런 죽음에도 숨 돌까? 3번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있는 꼴, 말, 짓, 그리고 속. 엉덩이가 가렵다? 긁어도 까맣게 몰라. 말 바꾸면 그뿐, 지나면 그만. 사람에 떠밀려 하루살이 풀꽃처럼 팔다리 안으로 접으며 사람이 진다. 요런 시예요. 김희성 시인님. 재밌죠? 이런 거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나요? 저는 특히 1년이 좋았어요. 이건 원숭이, 유인원 시절 묘사죠, 묘사. 너무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서 살았다는데, 이거 거의 판소리 같아, 판소리.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 빙글 제주도 넘다가, 일 없이 킥킥거리기도 했다는데, 풀쩍 뛰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화다닥 다시 올라가 시침텐 채 바나나 까먹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얼굴 구겨 이쪽 저쪽 뒤밀어 보고 다 싱거워지면 이 나무 저 나무 넘나들며 미끄럼도 타고 불어 별난지 찾아 길길이 맞붙이다가 제풀에 멋쩍어 아예 내려와 구부정하게 실룩실룩 걷다가 꼬리가 달았다는디. 재밌네요. 읽는 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이런 예전에는 대롱대롱, 풀쩍, 킥킥, 이쪽 저쪽, 길길이, 구부정, 실룩실룩 이런 것들을 뭐랄까, 사족,
사족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 진짜. 시에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구현한 적 있죠. 시에서 이런 말들을 다 빼버리면 말맛이 안 살아. 말맛이 안 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원숭이가 실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가지에 매달리기도 하고 라고 쓰는 것보다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 다르잖아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 자, 한번 보세요. 가지에 매달리기도 하고 건조하죠. 건조합니다. 근데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 너무 신박해. 대롱대롱 이 스윙이 느껴지십니까?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 빙글 제주도 넘다가 빙글 할 때 내 몸이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말은 정말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적 풀쩍 뛰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화다닥 다시 올라가.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 시에서. 의성어인가 의태어인가 아이고 하여튼 거시기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1연에서만 끝나면 시가 아니겠죠. 이건 뭐야 묘사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동시라고 할 수 있겠다. 1연만 있으면 1연만 있으면 노래나 동시 혹은 소설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묘사만 있으니까 의미가 없잖아. 근데 2연, 3연이 붙음으로 인해서 구체적 의미가 깊어졌다. 2연, 3연은 반드시 써야겠죠. 어쨌든 그러다가 막 놀고 어쨌든 원숭이로 살다가 꼬리가 닳았다는데 하고 단내 풍기며 썩어가다가 꼬리 같은 개구리 뜸이라도 토끼 발자국이라도 찾으려는디 펄펄 눈 내리면 발 푹 묶겠지. 아주 딴 눈 팔듯 몸 풀겠지. 잠깐 새 속까지 무침에 썰렁한 웃음처럼 불쑥 세상 드러나면 껍질 벗듯 이곳에 꿈 피울까? 까막잡기에 손짓에 눈이라도 받겠지? 그러면 이런 죽음에도 숨 돌까? 솔직히 이 연은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 번 읽어봤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3연.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있는 꼴, 말, 짓, 그리고 속. 꼴, 말, 짓, 속. 이거 비판하는 건가? 비아냥되는 건가? 엉덩이가 가렵다? 긁어도 까맣게 몰라? 말 바꾸면 그뿐? 지나면 그만? 이거는 직접 읽어봐야지 뉘앙스가 오죠? 말 바꾸면 그뿐? 지나면 그만? 새초롬하지 않습니까? 새초롬한 말투예요. 말 바꾸면 그뿐이야. 지나면 그만이지. 사람에 떠밀려 하루살이 풀꽃처럼 팔다리 안으로 접으면 사람이 진다. 사람이 진다. 결국 사람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다 한 건데 이건 직접 읽어보시고 의미를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차마 아직은 아까 어쨌든 의성어가 좋았다. 자, 그리고 144쪽 김희성 시인님의 사람하고 물음표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을까? 사람이 아니었을까? 서로 깃들지 못하는 사람밖에 사람은 지나간다. 아이는 웃고 울고 때없이 꽃들은 불쑥 피고 눈먼 웃음소리 휙 날아가는 그림자새 곧 빗발 뿌릴 듯 몰아서 밀려오는 바람에 사람이 스친다. 비바람에 귀가 트일 때 사람이 가까워진다. 서로 사람이기를 가다 되돌려지는 빗발쯤으로 뿌리 걷다. 순 맞바지에 텅 빈 하늘. 이게 끝입니다. 아까 시에서도 꼬리가 있었다는데 이 시에서도 결국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도 제목부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에는 사람에 관심이 많나 봐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 존재, 그러니까
개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란 종. 사람은 종이잖아. 종.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뭐 강아지 이름 토토, 누누, 마마, 랄라, 로로, 루루 뭐 이런 개별적인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강아지란 종 자체에 관심 있어. 이분도 사람이란 종, 철수, 미에 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부르시겠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사람이었을까? 사람이 아니었을까? 서로 깃들지 못하는 사람 밖의 사람은 서로 깃들지 못한다. 지나간다 아이는 웃고 울고 때없이 꽃들은 불쑥 피고 눈먼 웃음소리 휙 날아가는 그림자새 곧 빗발 뿌릴 듯 몰아서 밀려오는 바람에 사람이 스친다. 비바람에 귀가 트일 때 사람이 가까워진다. 서로 사람이기를. 가다가다 되돌려지는 비 빗발쯤으로 뿌리겠다. 숨 막바지에 텅 빈 하늘. 그러게요. 이것도 각자 한번 깨달아 보시길. 자, 145쪽. 조은 시인님의 1996년 시 나무는 뿌리 끝까지 잡아당긴다 라는 제목입니다. 비는 내리고 나무들이 낮아지는 하늘을 흔들고 있다. 높은 새집이 위태롭다. 빗속에서 이 하루의 남은 빛을 나무는 뿌리 끝까지 잡아당긴다. 어둡다. 오늘도 병 같은 우리를 덮치는 밤은 어디에서 오는지 온갖 소리들이 젖어 몸에 감기고 기둥 같은 내 슬픔도 완강하게 불어난다. 어둠은 늘 내 몸에서 시작된다. 내가 있는 곳은 유독 어둡고 바람은 밝은 물방울들을 훑어서 간다. 어제 그 슬픈 별도 숨은 이곳을 등지고 얼마나 멀리 나는 갈 수 있을지. 빗물은 낮은 땅을 지우고 물속까지 어둠이 자꾸 모여드는데. 요런 시 넘어갈게요. 요거 146쪽의 이 시도 조은님의 시입니다. 무덤을 맴도는 이유. 알 수가 없다. 내가 자꾸 무덤 곁에 오게 되는 이유. 무덤 가까이에 몸을 둬야 겹겹의 모래 구름 같은 하늘을 이고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 무덤처럼 형체를 갖는 이유. 그러나 알고 있다. 오늘도 나는 내 봉분 하나 넘어가지 못한다. 새들은 곳곳에서 찢긴 하늘처럼 펄럭이고 그들만이 유일한 출구인 듯 눈이 부시다. 알 수가 없다. 무덤만 있는 이곳에 멈춰 있는 이유. 막막함을 구부려 몸속으로 되밀어 넣으며 싱싱했던 것들이 썩는 열기를 느끼고 있는 이유. 사람들이 몇 줄 글로 남겨놓은 비문을 찾아 읽거나 몸을 잿더미처럼 뒤지며 한 생명이 무덤 곁에 있다. 네, 요 시도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시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다. 자, 150쪽 김기택 시인님의 바늘 구멍 속의 폭풍이란 시예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의 육체는 낡고 닳아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과 폐에서 가르랑 가르랑 소리가 난다. 찰진 분비물과 오물이 통로를 막아 바늘 구멍처럼 좁아진 숨구멍으로 그는 결사적으로 숨을 쉰다. 너무 열심히 숨을 쉬느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숨이 차면 자주 입이 벌어진다. 벌어진 입으로 침이 질질 흘러나오지만 너무 심각하게 숨을 쉬느라 그것을 닦을 겨를이 없다. 밤이 되면 숨 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는 때로 갑자기 강해져서 거목을 뽑고 지붕을 날려버릴 것처럼 용트림을 한다. 휘몰아치는 바람의 힘에 흔들려 그의 몸이 세차게 흔들리다가 이윽고 가래와 침을 뚫고 기침이 뿜어져 나온다. 기침이 나올 때마다 그는 목을 붙잡고 컹컹 짖으며 방바닥에서 뒹군다. 몸속에서 한바탕 기운을 쓴 바람은 차츰 조용해져서 다시 허파에 얌전히
들어앉아 가르랑거린다. 필사적으로 바람을 견디다가 찢어진 비늘 조각처럼, 떨어져 덜컹거리는 문짝처럼 망가지고 허술해진, 바람을 더 견디기엔 불안한 몸뚱어리를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눕힌다. 조금이라도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불규칙하면 몸속에서 쉬고 있는 폭풍이 꿈틀거린다. 숨이 바늘구멍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느라 그는 아슬아슬 호호 숨을 고른다. 불쏘내고 반항적이었던 생각들과 뜨겁고 거침없었던 감정들로 폭풍에 맞서온 몸은 폭풍을 막기에는 이젠 너무 가볍고 가냘프다. 고요한 마음, 꿈 없고 생각 없는 잠이 되려고 그는 더 웅크린다. 저는 이 시가 좋았던 이유가, 이건 그냥 어떤 묘사, 이미지가 그려지죠. 병원에 누워있는,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안 놔둔 어떤 노인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목구멍과 폐에서 가르랑가르랑 소리가, 찰진 분비물과 오물이, 그런 숨 쉬는 것도 어려운 이런 상태.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관지 암, 식도암이었어요. 식도암이 특별히 더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파서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더라고요. 주무시고.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고 싶은가 봐요. 잠잘 때는 그래도 아픔을 잊으니까. 그 모습이 생각나요. 저는 근데 저의 마지막을 늘 좀 종종 생각하곤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습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숨 쉬는 게 항상 어려웠어요. 늘 코에 콧물이 고여있는 느낌, 늘 코를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긴 한데 이게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살고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는데, 숨을 쉰다는 게, 누군가는 숨 쉬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구조상 숨 쉬는 게 어렵습니다.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노인이 되면 숨 쉬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좀 노년이 두렵기도 해요. 숨을 잘 못 쉴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나는 나중에 숨 막혀 죽겠구나. 숨을 쉬다가 숨을 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숨이 넘어가서 숨이 목구멍에 걸려서 죽겠구나. 그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저의 몇십 년 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숨 쉬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시는 의미라는 게 저의 죽음을 앞둔 나의 노년의 몸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불쏘냈고 반항적이었던 생각들과 뜨겁고 거침없었던 감정들로 폭풍에 맞서온 몸은 폭풍을 막기에는 이젠 너무 가볍고 가냘프다. 젊었을 때는 불손하고 반항적이죠. 뜨겁고 거침없는 감정들이 있죠. 근데 노년이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마지막 고요한 마음, 꿈 없고 생각 없는 잠이 되려고 그는 더 웅크린다. 저도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겠죠? 이 시 참 좋아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는 죽음을,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자기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젊음을 탕진하고 낭비한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를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의 마지막이 이럴 테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노년을 잘 준비해라. 이런 경고, 교훈, 조언, 그런 걸로 틀립니다. 152쪽 김기택 시인님의 시인데 틈이라는 시예요.
튼튼한 것 속에서 틈은 태어난다. 서로 힘차게 껴안고 굳은 철근과 시멘트 속에도 숨 쉬고 돌아다닐 길은 있었던 것이다. 길고 가는 한 줄 선 속에 빛을 우겨놓고 버틴겨 허리를 펴는 틈, 미세하게 벌어진 그 선의 폭을 수십 년의 시간 분초로 나누어 본다. 아, 얼마나 느리게 그 틈은 벌어져 온 것인가. 그 느리고 질긴 힘은 핏줄처럼 건물의 속속들이 뻗어 있다. 서울 거대한 빌딩의 정글 속에서 다리 없이 벽과 벽을 타고 다니며 오글거리고 있다. 지금은 화려한 타일과 벽지로 덮여 있지만 새 타일과 벽지가 필요하거든. 뜯어보라. 두 눈으로 확인해보라. 순식간에 구석구석으로 달아나 숨을,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든 천연덕스러운 꼬리가 보일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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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어떤 철벽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사는 이 틈의 정체는 사실은 한 줄기 가냘픈 허공이다. 할 일 없이 구름이나 풀잎에 등을 밀어주던 나약한 힘이다. 이 힘이 어디에든 스미듯 들어가면 튼튼한 것들은 모두 금이 간다. 갈라진다. 무너진다. 튼튼한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가냘프고 나약한 허공만 끝끝내 남는다. 이 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 좋아하는 정서, 좋아하는 리듬. 이 시가 왜 좋은지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틈, 이 가냘프고 나약한 이 허공이 가장 튼튼한 것들을 이긴다. 무너뜨린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노자적인, 노장 철학이 생각나더라고요. 노자적이에요. 누가 봐도 노자적입니다. 노자는 얘기하잖아요. 무가 쓸모없어 보이는 게 가장 쓸모있고, 무가 유보다 낫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그런 게 노자잖아요. 약한 것이 힘센 것들, 높은 것들이 이기고, 어리석음이 똑똑한 것들이 이기고.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그래야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 노자적인 노장 사상이 담긴 시다. 그 틈이란 시를 좋아합니다. 자, 넘어서 157쪽. 똥은 계급의 첨예한 반영이다. 그들의 신림동. 이런 시인데 차창룡 시인입니다. 고지로 가는 길은 가깝고도 멀다. 행군의 아침. 12소대가 사는 병영에 고지는 하나. 훈련이 끝나면 고지에 똥을 싼다. 욕을 한다. 저 자식 또 물 붓지 않았네. 물이 없으면 고지에는 똥만 있다. 양동이와 바가지는 고지를 지키는 무기이다. 적은 당신들의 창자 속에 있으니 길게 줄 선 내장들. 차례로 고지를 향해 포를 쏜다. 고지는 누렇게 도구만 갑옷을 입는다. 많은 포탄이 투하될수록 갑옷은 두꺼워진다. 무시 냄새에 지독한 화학탄, 기생충이 보글거리는 생물학작용제, 거품이 끓는 수포작용제. 포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응 조치는 하나. 물을 붓는다. 물은 똥보다 진하다. 이 시 좋죠.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들어도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이해 안 가는 구조는 없다.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박힌다. 문장을 쉽게 썼다는 거죠. 아까 이제 다른 시 앞에 이제 어떤 시들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계속 뜻을 되새기고 뒤에 읽다가 앞으로 또 돌아가서 읽고 이래야 돼요. 어떤 시는 너무 어렵게 써놔가 문장을 꼬아놔가지고 문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근데 그런 시보다는 저는 일단 직관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읽으면 딱 이해돼. 그래서 좋아요. 일단 좋고, 주제가 똥이야. 똥. 특히 애들이 좋아하죠.
똥은 뭔가 풍자하기에 너무 좋아요. 똥이라 그러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어쨌든 구리고 웃기잖아. 똥 얘기만 나와도 웃겨요 그냥. 풍자하기 좋습니다. 부제처럼 그들의 신림동. 똥은 계급에 첨예한 반영이다. 뭘 비판하는지 알겠죠? 뭔가 신림동이 그냥 고시촌이잖아요.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그런 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도 명확하죠. 시인이 이걸 왜 썼는지 알겠죠. 똥을 고지에 막 싸고 있어 다. 그게 공부하는 모습. 고지는 어디겠어요? 합격선이겠죠. 거기에다 똥 싸고 있다. 신랄한 비판. 자, 물을 붓는다. 물은 똥보다 진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159쪽. 요것도 차창용 시인의 시인데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읽어볼게요. 오늘도 똥을 밟았다. 날마다 똥을 밟는다. 개똥, 소똥, 사람똥. 가리지 않고 잡식성으로 밟는다. 오늘은 미끈한 사람똥을 밟았다. 밟고는 뒷똥 미끄러지다. 간신히 무게중심을 잡았다. 똥을 보았다. 기름진 미세기 똥. 똥도 나를 본다. 똥 씹은 표정의 나. 똥이 일그러진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눈도 없냐? 멀쩡한 나를 밟고 다니게? 하면서 콧김을 숭숭 내뿜는다. 나는 할 말을 잃고 침만 퇴 뱉었다. 침은 직사프로 날아가 똥 속에 박힌다. 몇 송이 거품만 보글보글 끓다가 이내 사라진다. 녀석, 똥에 동화된 것인가? 화가 난 나는 호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신문지를 깨워 똥 위에 눕혀버렸다. 사설, 어른스런 정치, 오공비리 합리적으로 철저히 밝혀야. 이럴 수가 있는가? 똥의 위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신문지를 뚫고 똥이 일그러진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똥이 마렵다. 자, 차창용 시인님은 똥을 참 좋아하십니다. 똥을 주제로 잘 쓰셨어요. 시 아주 좋습니다. 뭘 비판하는지 알겠어요. 오공비리 합리적으로 철저히 밝혀야. 요걸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이런 시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개똥 참회. 똥이 또 나오네. 이정록 시인님. 요건 산문시예요. 좀 긴데 읽어볼게요. 낯질 지게질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 비틀거리는 아버지 대신 엄니가 꼴베어 나를 때 바지개 위에 참외 껍질이 섞여온 적이 있었지. 속상키도 해라. 할머니 몰래, 아버지도 몰래, 너만 믿는다는 장남도 몰래 이리 잘 익은 노란 참외를 엄니 혼자 드셨구나. 콩을 까든지 말든지 등 돌린 채 외양간에 풀을 던져주며 훌쩍였지. 송아지야, 그리고 사나흘 내리 설사야 되는 어미소야. 너희들은 참외 껍데기라도 새기는데 왜 나마냥 눈망울이 축축하니? 지푸라기와 섞음섞음 아껴주어도 풀지개는 금방 비는데 그러면 불쌍한 우리 엄니 어깨에 뭔가 실 날이 없는데 화가 뻗치는 대로 뭉턱뭉턱 내려주었지. 그런데 아니, 이 깊은 바지개 안창에 엄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노랑 참외를 숨겨놓으셨네. 너무 바빠서 잊었구나. 앞치마에 손을 훔치며 아버지를 깨우시네. 뒷곁 담 너머로 마실 가신 할머니를 부르시네. 꼴깍. 된장떡은 오늘따라 더 부풀어 오르고 땡감에 이마는 노을에 반짝거리네. 엄니가 드신 것은 고른 거라 하시네. 눈코 문드러진 썩은 거라 하시네. 외양간의 송아지와 어미선은 왜 또 눈망울이 젖어 있지? 늦은 퇴근길 입덧하는 아내를 위하여 과일을 고르며 그 옛날의 젊은 엄니를 만나네. 저녁밥을 챙기지 못한 내 바지개 안창에서 송아지 울음소리 목이 매네. 나는 내 깊숙한 어딘가에 깜빡 노랑참외를 숨겨놓은 적이 있었던가. 송아지 눈망울 같은 방울토마토들이 붉은 눈으로 쳐다보네. 뭔가 아련해지는 훈훈한 시입니다. 라디오 사연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시. 적절한 그
그 비유, 송아지 울음소리에 먹이 메고 송아지 그 눈망울 그렁그렁 하는 거, 그런 이미지, 노랑참외, 방울토마토, 이런 식으로 엄니의 사랑, 이런 게 오버랩 된다. 좋습니다.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느끼는 거니까요. 자, 163쪽. 이것도 이정록 시인님의 의자라는 시입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아, 이 시 너무 좋죠. 아까 김기택 시인님의 틈과 더불어서 이정록 시인님의 의자, 베스트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다시 읽어드릴게요.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잔잔합니다. 좋습니다. 자, 166쪽. 박라연 시인님의 무화과 나무의 꽃. 나는 피고 싶다. 피어서 누군가의 잎새를 흔들고 싶다. 서산에 해치면 떨며 오는 장가지 그 아픈 자리에서 푸른 열매를 맺고 싶다. 하느님도 모르게. 열매 떨어진 꽃대궁에 고인 눈물이 하늘 아래 저 민들레의 뿌리까지 뜨겁게 적시어서 새순이 툭툭 터져 오르고 슬픈 만큼 부풀어 오르던 실한기가 추운 가로수마다 옷을 입히는 밤. 우리는 또 얼마만큼 걸어가야 서로의 흰 뿌리에 닿을 수가 있을까. 만나면서 흔들리고 흔들린 만큼 잎이 피는 무화과 나무야. 내가 기도로서 그대 꽃 피울 수 없고 그대 또한 기도로서 나를 꽃 피울 수 없나니 꽂히면서 꽃이 되지 못한 죄가 아무렴 너희만의 슬픔이겠느냐. 피어도 하느님께 목이 잘리는 꽃. 오늘 내가 나를 꺾어서 그대에게 보이네. 안 보이는 무화과 나무의 꽃을. 이런 시입니다. 자, 이 시도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 함성호 시인님의 56억 7천만 년의 고독을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는 우리를 마약과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싸운 바보스러운 세대라고 기록할 것이다. 성과 속과 천국과 지옥의 잠 속에서 나는 그대를 추모하지 않는다. 당신은 꽃과 비의 정원에서 무엇인가에 불리어가는 듯한 썰물의 흉한 가슴.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모든 죽음들에게 입에서 항문까지 비로소 내장된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 기껏 보살펴 주었더니 몸이 나를 배반한다. 바람의 담쟁이 덩굴이 온 집을 흔들어 놓고 당신은 안개꽃을 먹으세요. 나는 장미꽃을 다 먹어치우지요.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내일신문에 코를 박고 방금 자신들이 떠나온 세상의 풍경들을 읽어내며 간단 없을 생을 수군거립니다. 권태롭듯이 아버지가 실내 낚시터에서 돌아오지 않고 형은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정막강산, 오늘은 비가 징벌의 연대기처럼 내려 만화방창의 정원에서 식구들은
내 머리에 자라있는 무성한 숲을 보고 놀라 시퍼런 낫을 들고 쳤지만은요, 나는 늘 시원했습니다. 나도 뜨겁거나 차지하는 것들은 모두 내 입 밖으로 뱉어버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지루한 기다림만큼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는 이 위증의 세계에서 나도 그댈 겁나게 기다립니다. 당신은 올해의 꽃과 비의 정원에서 서 계세요. 나는 넘치는 술잔을 들고 삼독 번뇌의 바람을 기다리지요. 시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와닿는 구절이 다르겠죠? 이런 시들은 아까 읽었던 시와는 다르게 퍼뜩, 선뜻 이해가 안 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한 번에. 여러 번 읽어봐야, 앞뒤 맥락을 좀 따져봐야, 그런 시인 거죠. 아니면 뭐 한 구절만 와닿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2쪽. 이윤학 시인님의 시. 구더기의 꿈. 구더기는 몸담고 살던 구덩이가 싫어졌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기어 올라가야 했다. 구덩이에서 알을 깔 수는 없었다. 더러운 생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알이 눈에 띄게 커지고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너희들만은 깨끗한 곳에서 먹이를 찾아야 한다. 목숨을 위해 더러운 곳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터질 듯이 부른 배 속에 알을 끌고 수렁을 벗어났다. 구더기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알을 낳았다. 구더기는 빈몸이 되어 눈부셨다. 호기심 많은 눈을 뜨고 빛을 몰고 밖으로 나가는 새끼들. 이 시도 어렵진 않죠? 첫 번째 구더기는 몸담고 살던 구덩이가 싫어졌다. 재밌죠? 말놀이. 구더기는 구덩이가 싫어졌대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자식들에게는 좋은 땅으로 간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좋았습니다. 자, 173쪽 이윤학 시인님의 잠만 자는 방. 이건 좀 반어법이에요. 그의 겨울은 춥지 않았네. 그의 겨울은 아무 일도 없었네. 새끼손가락 걸었네. 다시는 오지 않을 겨울이었네. 눈 오지 않고 해 뜨지 않고 밤만 계속되었네. 종일 비만 내리고 다시 밤이 되어 잠들지 못했네. 그의 겨울이 가기 전에 방을 비웠네. 마르지 않는 꽃을 모았네. 그의 겨울 내내 켜둔 형광등 부르르 떨고 있었네. 거울에도 시계에도 사전에도 책꽂이 빈칸에도 나는 숨었네. 밤비 오는 소리 창문을 때리고 나의 입술은 이제 아프지 않네. 반지야. 습기 올라와 꽃 마르지 않던 그의 겨울의 방 한 칸, 형광등 흑점 점점 커지던 그의 겨울은 춥지 않았네. 이런 시입니다. 정말 춥지 않았을까요? 다 못 믿겠어, 시인 말을. 추웠을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 뭔가 좀 시인들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불쌍해. 그리고 긴 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 이진명 시인의 여름에 대한 한 기록이라는 시인데 이 시 되게 좋아요. 179쪽. 한번 읽고 이거 넘어갈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한 아름다운 집을 기억합니다. 여름에 그 집은 더욱 아름다웠고 하염없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의 한 동네, 막다른 길 끝에 있었습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나는 한여름에도 동네 길을 오릅니다. 그 집은 동네에서 제일 야트막했고 제일 헐어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은 비닐로 덧대고 돌로 눌러놓았습니다. 대문은 나무로 짠 구식이었는데 하늘색 칠이 거의 벗겨진 채였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기와 고칠 염도
대문을 새로 칠할 염도 내지 않으려나 봅니다. 그렇게 여름날의 산책에서 그 집을 처음 보았습니다. 집 모양새에 비해 뒤터는 아주 넓었습니다. 주위에 새로 지은 2층 집 덩치들도 그 넓은 뒤터는 막지 못했습니다. 무, 배추, 상추, 쑥갓, 시금치, 파, 고추. 뒤터는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이름의 푸른 것들이 한껏 일구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에부터 까치발을 하면 그것들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집의 노인네였을 테지요. 양손에 호미와 물뿌리개를 나눠든 노인네. 호미와 물뿌리개를 놓고 다시 저쪽 가에서 물대는 호수를 끌고 오는 노인네. 노인네는 구부정한 등 펴는 법 없어 담장에 붙어서 나와 마주친 적 없습니다. 한여름 내내 쉬는 날의 산책은 그 집을 향했습니다. 동네의 막다른 길끝, 그러나 뒤터 한쪽은 하늘까지라도 뚫렸지요. 푸른 것들의 이름을 읽으려 담장에 붙어 까치발하곤 하던 나날, 노인네 안 보이면 햇빛 아래 놓여진 빈 물뿌리기, 푸른 것들 속에 끌어당겨진 호스를 대신 보았습니다. 상추, 시금치, 쑥갓 하고 읽어가다가 담 밑 어느 곁에 놓여진 그물 끈이 풀어졌을 그물 의자를 대신 보았습니다. 그물 의자 등에 수건이 걸쳐져 있는 것을 대신 보았습니다. 여름 햇빛은 그 집의 뒤터에서 언제까지나 쏟아지는 이미지처럼 담장에 매달린 내 얼굴은 그 여름 내내 사과알로 발갛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동화 같아요. 이미지가 그려지고. 좋았습니다. 참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182쪽 김종식 시인님의 아직도 심파적인 일들이, 이런 제목이 신데 이거 재밌습니다. 한 여인의 첫 인상이 한 사내의 생을 낙인 찍었다. 서로 비껴가는 지하철 창문. 그 이후로 한 여인은 한 사내의 전 세계가 되었다. 우리가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한 사내의 전 세계는 순식간에 생겼다. 세계는 한없이 길고 어두웠으나 잠깐씩 빛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웃을 때는 입이 찢어지고 우울 때는 눈이 퉁퉁 붓던 한 사내. 그러나 우리가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한 사내의 전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표정의 억양이 문드러지고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밤과 낮의 구별이 없어졌다. 과연 도대체 일부러 한 여인이 한 사내의 세계를 무너뜨렸겠는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미워할 수 없으리. 한 사내는 한 여인을 용서하였으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직시하게 되는가? 이제 한 사내는 한 여인의 창가에 있다. 닫힌 세계는 그 스스로 열어 보이기 전까지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 한 사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옹알옹알거리며 혼자서 한 여인과의 모든 대화를 끝냈다. 깜짝 놀라 공기총 방아쇠를 당겼다. 한 여인의 첫 인상이. 네, 여기 끝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묘사한 거죠.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해요. 한 여인이 한 사내의 전 세계가 된 거예요. 한 사내의 전 세계는 순식간에 생기고 순식간에 무너지죠. 여자는 그것도 이제 여자가 차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좋았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김종식 시인님의 시 이탈한 자가 문득이란 제목.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무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2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가 참 좋은데, 왜냐면 밤하늘의 별, 이 해, 대낮보다 찬란한 이 태양도 궤도, 자기가 돌고 있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자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영원한 그 궤도를 이탈할 수 없죠. 태양도 이탈 못하고 냉철한 무별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정해진 궤도에서, 여러분 삶도 그럴 거예요. 학생이면 학교 가야 돼. 지긋지긋한 학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직장인들은 더 심하죠. 학교는 끝이라도 있지. 직장은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안 갈 수 없어. 안 가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 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가족들하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궤도를 도는 셈이죠. 인간은 수없는 궤도에 붙들려서 자기가 그 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저의 삶이 허무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나 싶은데, 궤도를 이탈한 사람은 2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그 별똥별 얘기를 해요. 별똥별처럼 그래도 획을 그을 수는 있겠다. 하늘에 획을 긋는다. 별똥별은 궤도를 이탈한 별이거든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도 궤도를 이탈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탈하면 왠지 죽을 것 같고, 회사 그만두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학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궤도 이탈하면 어때?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살면 끝이에요. 욜로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인가? 어쨌든 너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그런 단어인데, 문장인데, 요즘 그래서 궤도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전 어쨌든 오늘도 편의점 가서 일했고 내일도 일할 거예요. 4년, 5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겨워 죽겠고 나가기 싫어 죽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기에 더 절망적이죠. 1년 뒤, 10년 뒤에도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럼 왜 살아야 되지? 궤도를 어차피 20년, 30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왜 살아야 되지? 무슨 낙으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절망적입니다, 요즘. 그래서 궤도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상상력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시 185쪽 최정래 시인님의 레바논 감정이란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가게에 쌓여서도 익지요. 익다 못해 늙지요. 검은 줄무늬에 갇혀 수박은 속은 타서 붉고 씨는 검고 말은 안 하지요. 결국 못 하지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봐요. 나귀가 수박을 싣고 갔어요. 방울을 절렁이며 타클라막한 사막 오아시스, 백양나무 가로수 사이로. 거긴 아직도 나귀가 교통수단이지요. 시장엔 은반지, 금반지 세공사들이 무언가 되고 싶어 엎드려 있지요. 될 수 없는 무엇이 되고 싶어? 그들은 거기서, 나는 여기서 죽지요. 그들은 거기서 살았고 나는 여기서 살았죠. 살았던가요? 나? 사막에서? 레바논에서? 폭탄 구멍 뚫린 집들을 배경으로 베일 쓴 여자들이 지나가지요. 퀭한 눈을 번뜩이며 오락가락 갈매기처럼. 그게 바로 나였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쓴 편지가 갈갈이 찢겨 답장 대신 돌아왔을 때 현실이 꿈 같아서 그때는 현실이 아니라고 우겼는데
그것도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애인은 옛 애인이 되지요. 옛 애인은 다 금이 환영하고 옛 애인은 번쩍이는 차를 타고 옛 애인은 레바논으로 가 왕이 되지요. 레바논으로 가 외국어로 떠들고 또 결혼을 하지요. 옛 애인은 아빠가 되고 옛 애인은 씨에 곧지요. 검은 입술에 하얀 이빨. 옛 애인들은 왜 죽지 않는 걸까요? 죽어도 왜 흐르지 않는 걸까요? 사막 건너에서 바람처럼 불어오지요. 잊을만 하면 바람은 구름을 불러 띄우지요. 구름은 뜨고 구름은 흐르고 구름은 붉게 울지요. 얼굴을 감싸주고 징징거리다 눈을 흘기고 결국 오늘은 종일 비가 왔어요. 그걸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봐요. 그걸 레바논 구름이라 할까봐요. 떴다 내리는 그걸 레바논이라 합시다. 그럽시다. 네, 여기까지가 최정래 시인님의 레바논 감정이란 시였습니다. 네, 요번 주 읽었던 분량은 다 했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이 시집이 다 끝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